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잔뜩 추워진 날씨에 다들 무사히 잘 계신가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따뜻해서 어쩌나 했던 그런 걱정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아주 그동안 모아둔 추위를 한데 가져다가 옛다 겨울이다 추운 겨울이다 하고 그렇게 던져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직은 겨울답게 추운 날씨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따뜻한 소식이 있다면 지난주 금요일이 동지였잖아요.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니까요. 많이 남아있는 겨울 기간이 두렵기는 하지만 낮이 길어지다 보면 봄도 곧 오게 되겠죠? 그렇게 내년 봄이 되면 저희 방송도 새롭게 개편되어 찾아올 예정이에요. 자세한 소식은 내년 초에 레주파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내년은 내년이고 아직 올해 방송이 하나 더 남아있죠. 지금 저 하래 그리고 제 옆의 숑숑님과 함께 바로 시작해볼게요. 2023년 12월의 무지개 트럭 지금 마지막 운행을 시작합니다. 출발!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1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2월 4주차의 맞춤 주문은 익명님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로 지낸 지 오래된 독거노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되니 찾아오는 외로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외로움이 익숙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와서 사람을 만나보자니 어디에서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추천을 받아 어플을 깔아봤지만 어색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작년에는 레주파에서 솔로 파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하시나 봐요? 작년에 참가했다면 지금의 저는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듣고 싶은 노래는 눈이 내리는 것을 보니 떠오르는 핑클의 화이트입니다. 저는 외롭지만 모두들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라고 익명님께서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연말이 되면 이런 사연들이 종종 오기도 하고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연말의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연말 아니면 새해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커플들이 함께하는 그런 컨텐츠들 아니면 그런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조금 많은 건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는 커플들이 뭘 하고 어쩌고 아니면 연말에 새해에 커플들이 어떻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짝을 찾아 나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만큼 연말에 헤어지기도 또 많이 헤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헤어지시는 분들이 뭐 오래 사귀다가 헤어지시는 분들인지 아니면은 연말 때문에 사귀셨다가 일찍 헤어지는 분들이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한때 했었거든요. 연말에 누군가를 만나면 왠지 그 연말 분위기들 있잖아요. 막 설레는 분위기를 막 주변에서 노래나 뭐 반짝거리는 뭐 트리 형상들, 뭐 장식들, 전구들 뭐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괜히 설레서 이게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건지 아니면 연말이라는 이 분위기의 특수성 때문에 이 사람이 좋다고 내가 착각하는 건지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공포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때 공포 영화를 보러 가면 공포 영화에서 뭐 두근거리는 그게 이 사람한테 두근거리는 걸로 뭐 착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연말도 저는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말 버프라고 저는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말 버프로 사랑을 속단하지 말자, 내 마음을 속단하지 말자라는 게 좀 있는 편인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 지나고 나서 그 연말 버프들이 좀 떨어졌을 때 생각해 봤는데도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좋은 거라고 봐도 되지만 연말에는 정말로 좋을 수 있지만 확실하게 단정 짓기에는 확신하기에는 너무 그런 주변에 방해하는 나의 확신을 방해할 수 있는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는 좀 이런 두근거리는 설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연말에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오는 곳이 특히나 한국에는 좀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외로우셔가지고 어플도 깔아보시고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만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사람을 만나신다면 익명님께서 좀 연말의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뭐 휩쓸리더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냥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셨다가 아니면 또 헤어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 12월이다 보니까 마지막이라서 숑숑님의 코멘트도 조금 듣고 싶은데요. 네,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환당하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2023년의 마지막 방송을 하고 있네요. 뭘 물어보신 거였죠? 숑숑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익명님의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싶은 게 있는지. 아, 그러게요. 왜 레주파에서 올해 솔로 파티를 안 했을까요? 왜 솔로 파티를 안 하고 떡볶이 파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왜요? 이분을 외롭게 만든 것일까요? 아예 뭐 떡볶이 파티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 솔로 파티를 열고 실제로 거기서 좀 이렇게 좋은 기류들을 보기도 했었고 실제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게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쌍방으로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때 저희가 연락처를 교환시켜 드리는 그런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드렸는데요. 애프터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쌍방으로 교환해서 연락처를 드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솔로 파티를 하면서 솔로가 아닌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나라는 그런 문의들도 있었어서 매년 솔로 파티를 하기에는 좀 너무 솔로가 아닌 분들을 또 배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이번에는 솔로 파티를 열지는 않았는데요. 그럼 파티를 2번 하면 되죠. 한 번은 솔로 파티를 하고 한 번은 커플 파티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내년에는 한 번 정도는 숑숑님께서 한번 같이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을 꺼내면 안 돼요. 네, 어쨌든 뭐든 열릴 때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바로바로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 또 저희가 어떤 오프라인 행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끌리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익명님의 신청곡 핑클의 화이트 듣고 올게요. 언니, 어디 가? 나 상담소 가지. 왜? 무슨 힘든 일 있어? 상담받아?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엔 상담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곁을 파수꾼처럼 지켜온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퀴어 인권단체. 상담은 물론 여러 문화특강과 친목 모임, 인권활동까지. 회원가입이 곧 활동이다. 언제나 열려있는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로 오세요. l상담.org.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이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2월 4주차에서 전해드리는 첫 번째 띵동은 태국의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태국 정부가 제출한 결혼평등법 초안이 하원에서 371표 중 360표의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표결에 따라 최종 법안이 만들어지면 추가 심의를 거쳐 내년에 있을 최종 표결을 통해 결혼평등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안은 현행 민법의 일부 조항에서 남성과 여성 등의 성별 이분법적 용어를 성중립적 표현으로 수정하여 결혼에 대해 성별 제한을 두지 않게 됩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 동성혼 법제화가 되어 있는 국가는 대만과 네팔로 이번 법안이 최종 표결에서 통과한다면 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세 번째 동성혼 법제화 국가가 됩니다. 지난달 태국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해 96.6%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등 태국의 동성혼 법제화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다음 띵동은 종교계에서 전해진 여러 소식들입니다. 2021년 교황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교회의 교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축복할 수 없다는 교리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교황청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이성 간 혼인 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 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지난 1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며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밝히는 등 교황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언니들, 지난번에 전해드린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했던 이동환 목사의 정직 판결 났던 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달 8일에 열린 종교 재판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해 성소수자 축복식 등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힌 이동환 목사에 대해 지난 18일 감리회 경기연회에서 보낸 1심 재판 패소에 대한 재판 비용 청구서에는 2,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의 법률 대리인은 해당 청구서에 포함된 심사위원회 절차 비용 등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도 있다며 재판 비용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리회 법에 따르면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1심 재판 비용과 항소심 재판 비용을 사전에 납부해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 비용 700만 원을 합치면 3,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항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보수적인 종교계의 소식들이 꾸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교리를 혐오로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띵동은 제16회 성소수자 인권 포럼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제16회 성소수자 인권 포럼 개최를 위한 모금에 관해 소식 전달드렸죠. 드디어 내년 초 2024년 2월에 제16회로 성소수자 인권 포럼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앞이 깜깜한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 속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보자 라는 기조를 가지고 퀴어가 어둠을 헤치고 라는 제목으로 열릴 예정인 이번 성소수자 인권 포럼은 2개의 메인 세션과 6개의 일반 세션 그리고 2개의 연구 세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럼은 2024년 2월 17일 토요일과 2월 18일 일요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개별 세션 참가비는 5,000원이며 할인된 가격으로 1일권과 2일권을 구매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장소와 세션별 시간표는 성소수자 인권 포럼 SNS 또는 무지개행동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12월 4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내년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4주차 무지개 트럭의 하레입니다. 녹음일인 오늘은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하면 동지 팥죽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이번 동지는 애동지라고 합니다. 애동지에는 팥죽 대신 팥떡을 먹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팥죽이든 팥떡이든 혹은 팥을 좋아하지 않아 다른 메뉴를 생각하시든 저는 언니들이 따뜻하게 무언가 드신다면 뭐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니들이 속도 마음도 따뜻하게 연말 마저 잘 보내시길 바라요. 그럼 2023년의 마지막 무지개 트럭도 즐겁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레, 엔지니어 숑숑, 그리고 작가 루나가 함께하는 4주차 방송 무지개 트럭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거 완전 내지 노래다? 아, 저건 게이 노래고. 이 세상에 퀴어 노래 너무너무 많아. 잘 모르겠다고요? 궁금한 언니들, 자, 잘 들어봐요. 하레와 숑숑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퀴어하게 해석해봅니다. 퀴어적 듣기 평가.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마지막 퀴어적 듣기평가 돌아왔습니다. 와. 네, 오늘도 역시나 숑숑님과 함께 저희 퀴어적 듣기평가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2023년의 마지막 퀴어적 듣기평가 어떤 노래를 갖고 왔는지 궁금하신 언니들 많으시겠죠. 얼마 전에 저희 방송이 27일 본방송이니까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갔잖아요. 그때 있었던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 숑숑님은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시겠죠. 네, 아직은 저희에게는 오지 못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언니들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저희는 크리스마스 전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니들은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 저희도 잘 보내도록 할 예정이고요. 열심히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저도 계속해서 집에 있으려고요. 서울에서 크리스마스에 밖에 나가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너무 복잡해서 저도 나가는 걸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더현대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는 한 몇 년 전부터는 친구들이랑 항상 집에 모여서 그냥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얘기하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송년회 겸해서.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는데 꼭 크리스마스 연휴가 아니더라도 연말연시 지금도 그렇죠. 여기저기서 캐롤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네. 그 수많은 캐롤들 중에서도 퀴어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롤이 있답니다. 제가 한번 미리 여쭤보니까 숑숑님은 이걸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는데 막 엄청 유명한 노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저는 이게 유명한 노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듣고 한번 유명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 기분 물씬 느끼면서 먼저 들어볼게요. 보아의 메리크리 한국 앨범 버전입니다. 네, 저희 이 노래가 거의 이제 나온 지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이나 됐어요? 네, 2004년 12월에 발매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와. 네, 진짜 오래됐죠. 네. 와. 네, 보아님이 아직 20살 같은데. 그분 거의 이제 30대 후반, 곧 4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2004년 12월에 발매가 한국이랑 일본 동시에 발매가 됐는데 그 일본 버전 메리크리라는 이 일본 버전이 되게 일본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뭐 캐롤 연금, 벚꽃 연금 뭐 이런 것들처럼 히트곡이었군요. 네, 연말만 되면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들어봤던 게 저는 일본 버전이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국 버전이 있고 알고 보니 이게 동시 발매가 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사를 좀 봤어요. 저는 일본 버전은 그냥 와 좋은 노래네 하고 그냥 말았고 한국 버전으로 좀 봤는데 여기서 너무 퀴어의 향기가 막 풍겨지더라고요. 안 나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럼요. 제가 이번에는 퀴어적 듣기평가 뭘로 할까 하면서 이것저것 랜덤으로 막 찾아보는데 정말로 제껴진 곡들이 많습니다. 얘는 어떻게 제가 퀴어적으로 듣고 싶지 않은 노래들도 많고 듣기 너무 번거로운 노래도 많고 그중에서 이제 좀 퀴어적으로 듣기 편한 노래들만 제가 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네, 몰랐네요. 그래서 이번 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들어주시면 될 텐데 방금 들었던 메리크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1절부터 저희가 퀴어적 듣기평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제가 오늘 숑숑님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겠지만 도전. 네, 1절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 내겐 더 없는 행복이 온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 노래 같죠.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자연스레 많은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죠. 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많은 연인처럼 이라는 이 형용 문구를 이렇다라고 하는 비유 문구를 굳이 썼다는 거는 그냥 보통의 많은 연인들과 꼭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때는 2004년이에요. 2004년이었을 때 퀴어가 생각보다 많이 가시화가 안 됐을 때 이즈음에는 아직도 그 10대들 중에서는 이반 검열도 많이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반 검열이라는 말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그렇죠. 이반 검열이라고 해서 저도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런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맞아요. 이 중에 내가 뭐 누구랑 레즈비언이 있다, 뭐 사귀는 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막 익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솔직히 글씨체 보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해보면 대충 다 알고 맞아요. 이렇게 되고 실제로 저는 저희 학교에서 어쨌든 이반 검열로 강제 전학 건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담배를 펴서 강제 전학시킨다라고 이제 명시를 이제 겉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담배 했는데 한 번 핀다고 강제 전학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닌데 저는 이제 그 반 반장한테 따로 몰래 들었어요. 알고 보니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잡하네요. 네, 되게 참 그런 이반 검열이 있을 시기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연스레 많은 연인처럼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많은 연인들과 동등하게 뭐 취급을 받지 못했던 퀴어 커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퀴어들끼리 있는데 사랑하는 퀴어와 퀴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둘이서 이제 연말에 다른 연인들이 막 이렇게 거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팔짱을 끼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그 퀴어 커플이.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과 같은 순간을 느끼는 것도 조금씩 서로를 닮아가는 우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통 지금 제가 읽었던 이 가사들은 그냥 연인들 간의 정서를 얘기하는 가사라면은 어디서든 많이들 나타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이런 서술로 인해서 이 퀴어 커플도 다른 연인들처럼 당당하게 거리에서 이렇게 같은 순간도 이런 순간도 느끼고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 순간들을 즐기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이 나와요. 여기서는 후렴이 계속해서 가사가 다르기 때문에 쭉 다 볼 거예요. 첫 번째 후렴은 내겐 너무나 소중하기에 조금 더 함께 하고픈 나의 사랑이죠. 왜 조금 더 함께죠? 조금 더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이게 굳이 퀴어 노래인가 싶어하는 그런 냉철한 그런 시선들처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함께 하고 싶은가 보다 소중하니까 라고 그쵸.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서 그 아픈 상처도 안 물어가요. 어디 그 이성의 일반 시스젠더 헤테로 사랑 이야기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린 너무 행복해 하다가 그 아픈 상처가 갑자기 튀어나오겠어요. 퀴어니까. 그죠? 퀴어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퀴어다? 그 당시로 보면은 퀴어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죠. 네, 2004년입니다. 아프니까 퀴어다. 네, 아프니까 퀴어다 같은 너무 슬픈 얘기지만 진짜로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많이들 실려갔죠. 부모님들한테 실려가지고. 갑자기 플로우가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힘들었던 각자의 이 한국 사회에서 퀴어로 살아가면서 힘든 상처들이 조금 있었던 게 있지만 이제 서로의 아팠던 상처를 이제 아물게 해주는 관계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에도 그대가 곁에 있기에 자유로운 거죠. 혼자였으면 사실 너무 벽장에 갇혀가지고 내가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이렇게 나의 퀴어니스를 표현하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 둘이 같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도 팔짱을 끼고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느 정도 벽장 문을 살짝 열었다. 조금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벽장에게 팔짱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죠. 큰 진보죠. 사실 진짜 레즈비언 분들은 특히 벽장이시면은 그 손잡고 팔짱 끼고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손도 안 잡으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다 잡고 다녀서 아무도 신경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또 신경 쓰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조금씩 자유로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첫 번째 후렴에서 얘기를 해줬고요. 자, 다음 2절로 넘어간다면
외로웠던, 너무 힘들었던 겨울까지도 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후렴에서 얘기했었던 그 아픈 상처가 아물어가고 자유로워진다라는 그 맥락이랑 비슷하게 이제 다른 표현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전에는 외로웠다고 하는 게 혼자, 이 연인을 만나기 전에는 나 혼자 이제 퀴어로서 살아오면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그걸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건 되게 뭐 일반적인 비유죠. 그게 봄이 됐다. 함께 옆에 있음으로써 따뜻함을 얻었다. 자유롭게 따뜻함을 얻었다라는 그 따스함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따스한 봄에서도 퀴어가 느껴지는 건가요? 네. 첫눈야도 혼자였던 나는 울지 않아요. 미소 지을 수 있죠.까지 읽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보면 사랑을 두려워하던 나에게 그대가 들려준 CD는 내게로 보내준 그대의 러브레터. 보통 사랑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랑을 두려워한다. 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건가? 이거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시스젠더 헤테로들한테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뭐 두렵다면 고백을 해도 될까? 고백하면 될까? 저 사람을 뭐 이렇게 내가 사귀자고 해도 될까? 뭐 이런 것들은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사랑을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퀴어니스죠. 네. 쉽지 않아요. 퀴어들한테는 사랑을 시작하는 것조차도 그러면서 이제 정체화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디나이얼이 아예 돼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험난한 과정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생각을 좀 해보신다고 할 수 있으려나? 네. 잘 모르겠으면 해보면 되죠. 뭐. 네, 한번 스스로 정말 내가 시스젠더 헤테로가 맞나, 내가 이성애자가 맞나, 다시 한번 정체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되게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후렴. 다신 못 만날 사랑이기에 예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뭐 물론 인터넷이 이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 당시에는 뭐 카페 이런 것들 인터넷 카페로도 어느 정도 소통을 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네, 쉽진 않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까지 쉽지 않죠. 그래서 서로서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특히나. 그래서 다시 못 만날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난 몇 번씩 내게 다짐하죠. Always 하고픈 말이 있어요. 나를 만나준 당신께 너무 감사해요. 뭐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되게 내 삶이 그렇게 갇혀있던 내 삶이 좀 달라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오늘은 또 화자가 이제 벽장에서 깨어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건가요? 네, 이제 정체화하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가 벽장에 있다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브릿지가 나오는데 하얀 눈이 내리는 이 거리에서 그대가 내게 해준 소중한 약속, 눈보다 하얀 사랑을 속삭이며 함께하자고. 뭐 이거는 그냥 사랑 노래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Always 부족한 나였었지만 여기서부터 나오죠. 벽장이면서 심지어 이제 내가 감히 사랑을 해도 될까? 뭐 이러면서 조금 자존감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워낙 뭐 레즈비언 뭐 이방 검열을 하거나 아니면 레즈비언은 뭐 여자는 뭐 이렇게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데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너는 왜 좋아하는 남자가 없어? 너는 왜 남자친구 안 사귀어? 이런 시달림이 많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본인에게 하는 것 같고요. 그대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고 있죠. 네, 사실은 뭐 여기랑 이 뒤에 가사까지 읽어보면 뭐 Snowflakes, 하늘도 축복하네요. 나의 전부인 그들을 너무 사랑해요. 이 화자분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불안했다가 그리고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벽장 안에 계시다가 어느 정도 벽장문을 여시는 용기도 얻으시고 조금 자신감도 조금 회복하시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갑자기요? 상대방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과몰입했나 봐요. 왜 전부일 수도 네.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일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 와중에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네, 사랑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총총님 어떠세요? 제가 해드린 이 해석을 본다면 오늘도 어느 단어에서 퀴어니스함을 뽑아낼지 굉장히 고심한 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평범한
평범한 그저 연인의 노래에서 네. 아프니까 퀴어다. 진심으로 저는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다 해서 그냥 바로 가지고 온 것뿐. 그렇죠. 저도 근데 웬만한 노래 들었을 때 성별에 대한 뭐 그런 확실한 기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다 나의 노래처럼 생각을 하곤 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과몰입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이 화자가 벽장이고 벽장에서 깨어나는 그 연인을 만나가지고 연인이 나의 전부인데 하지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하지만 이렇게 해서 뮤직비디오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SM에서 연락 주시면 제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어쨌든 저희 이렇게 퀴어적 듣기 평가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퀴어적 듣기 평가 해봤는데요. 퀴어적 듣기 평가는 이번으로 시즌이 종료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또 재밌는 소재들이 좀 생긴다면 퀴어적 듣기 평가는 또 다음 시즌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즐거우셨다면 많은 후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또 다른 코너들과 또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퀴어적 듣기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더 재밌는 것들 많을 거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급작스럽게 안녕. 네. 이 각박한 세상에 행사를 열 때마다 참가비를 절대 안 받는 곳이 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나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젠더와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페미니즘적 활동을 펼쳐가는 조각보입니다. 조각보는 참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분의 행사와 프로그램에서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만 쉬어도 매달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매달 커피 한 잔 값으로 조각보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www.transgender.or.kr 조각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옛날 어느 옛날에 차갑고 도도한 애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가워 보이는 그 아이를 사람들은 어려워했다는데요. 사실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다정한 걸 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언니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도 탈반 시도는 유구하게 존재했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작심 탈반 시즌 5. 옛날에 동네에 유명한 울보가 있었어요. 울지 말고 뚝! 엄마가 아이스크림 또 사줄게. 정말. 그럼. 자, 여기 있다. 와, 엄마 최고. 옆집엔 울지 않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너는 애가 이렇게 다쳤는데 울지도 않아? 괜찮아요. 금방 나을 텐데요, 뭐. 아휴, 조그만 게 벌써 애어른이 됐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나? 울보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곰돌이도 못 데려가고 막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혼낸단 말이야. 오구. 그랬어요? 우리 수연이 그러면 오늘은 학교 가지 말까?
근데 오늘 수요일이라서 맛있는 간식이 나오는 날이라던데. 그럼 학교 갈래. 오구 내 새끼. 뿌듯해. 내가 좋아하는 곰돌이 젤리도 나오고 기분 매우 좋다. 괜찮아요. 잘 갈 수 있어요. 조심해서 갈 테니까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세요. 네. 우리 학교 제일 똑똑이다. 응? 안녕. 나 너랑 같은 반인 3학년 4반 20번 박수연이야. 응, 너는 21번이지? 응. 이름이 뭐야? 배가연. 나랑 연자가 똑같이 있네? 신기하다. 그래? 응.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나 친구 없어. 생각해 볼게. 뭘? 나는 친구 필요 없거든. 말도 안 돼. 내가 친구 해줄게. 내 얘기 들은 거 맞아? 응. 친구 필요 없다니까? 응. 난 친구 필요해. 뭐야 얘는. 울지 않는 아이는 쭉 혼자가 편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필요 없었지만 매번 자기 옆에서 웃고 우는 울보가 신기해서 곁에 두었어요. 그렇게 울지 않는 아이와 울보는 어른이 되었어요. 야, 배가연. 너 이번에도 1등이더라.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 그렇구나. 근데 왜 나는 1등이 아니지? 먹고 자고 하면서 한 게 열심히 한 거야? 응.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너랑 말하면 이상해져. 그래도 학고가 아닌 게 어디야. 대신 다음 기말고사 망하면 학고 프리패스야. 네 맘대로 해라. 난 도서관 간다. 나도 같이 가. 헐, 이 주스 완전 맛없어. 홀리 몰리. 조용히 해. 미안. 가연아, 이거 완전 맛이 홀리 몰리야. 네 표정 보면 다 알 것 같거든. 우리 가연스 내 표정만 보고 다 알다니 감동적입니다. 너 지금 맛없는 거 나 먹이려고 맛있는 척 하는 거잖아. 들켰다. 가연아, 이거 완전 노맛. 줘봐. 화장실에 버리고 올게. 아니야, 내가 버리고 올게. 정수지, 네가 왜 여기 있어? 나 이번에 복학하려고 학과실 갔다 오는 길이지. 너는? 나 도서관 가는 길이었는데? 네가? 도서관을? 자러 가는 거? 아닌데? 나 공부할 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 맞다. 들었어? 배가연 이번에도 단대 수석된 거? 1등한 거는 알아. 걔도 진짜 대단하지. 어떻게 학점 꽉꽉 채워서 들으면서 A뿔을 안 놓친지? 지각도 안 해. 대리 출석도 안 해. 뭐든 만능인가 봐. 그런가? 뭐 가연이 최고 멋쁨이지. 근데 이번에 배가연 조별 과제에서 애들이 이름 뺐다며. 자료도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폐기했다던데? 모르는데? 애들이 이름 뺀 건 그렇다 치고 자료 폐기는 좀 그렇지 않아? 애가 하여튼 인간미가 1도 없는 것 같아. 그런가? 근데 그 팀 애들 다 안 하고 축제 때 놀았잖아. 나랑 몇몇 애들 같이 술 마시고 그랬는데? 야, 축제 하루 논다고 뭐 달라지냐. 그래도 다들 시간 안에 보냈다고 하던데. 검색어 몇 개 클릭해서 복붙한 게 자료면 노양심. 너도 걔네 감싸주면 같이 노양심 쌍타. 뭐 누가 감쌌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튼 나 간다. 다음 학기 때 봐. 꾸랭. 박수연, 너 왜 이렇게 안 와? 노양심 크리 할 뻔해서 인간성 찾는 중. 뭐? 가연아, 나 배고파. 아, 시간이 그렇게 됐네? 그럼 먹고 올까? 가방은 어쩌고? 너 배고프면 하루 종일 옆에서 괴롭힐 거잖아.
뭐가 자랑스럽게 응이야. 가자. 꾸랭. 울보에게는 사실 비밀이 있어요. 사실 울보는 진짜로 슬퍼서 운 적이 없어요. 눈물이 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마법이 일어나서 울었을 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 누구만 보면 울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고백을 받아줄까요? 울지 않는 아이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사실 울지 않는 아이는 잘 울어요. 어릴 때 우는 아이에게 산타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숨어서 울었을 뿐이에요. 전교에서 농구 수행평가 만점을 받았을 때는 밤마다 연습을 하며 울었어요. 매일 밤 늦게 공부하다가 코피가 났을 때는 너무 슬퍼서 울면서 요점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아이는 몰래 울었답니다. 근데 자꾸만 그때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울지 않는 아이는 오늘도 그 아이 앞에서만 울어요. 네, 저희 이렇게 작심탈반 시즌5가 끝이 났습니다. 와, 박수. 작심탈반 저희 3월부터 오늘 12월까지 해서 여러 작품들을 했는데 간단하게 작심탈반 어워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워즈면 저희 했던 작품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았는지 골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연말은 이제 어워즈 같은 거 해야지 연말 분위기가 좀 나잖아요. 그죠? 자, 3, 4월에 걸쳐서 저희가 두 번 나눠서 춘향전을 가지고 작심탈반을 했었고요. 이제 5월에는 햇님달님전으로 춘향전을 했죠. 그리고 6월에는 장화홍련전을 기반으로 해서 작심탈반 하나 더 만들어졌었고요. 7월에는 인어공주를 기반으로, 그리고 8월에는 양치기소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9월에는 저희가 잠깐 작심탈반 쉬어갔었는데 10월에 개미와 배짱이가 이제 다시 나왔고요. 11월에 성냥팔이 소녀, 그리고 오늘 12월에 작심탈반은 눈의 여왕을 기반으로 작심탈반을 썼다고 루나 작가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요거 전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레주파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왔던 작심탈반들 다시 듣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다 안 들으시더라도 작심탈반만 들으셔도 아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언니들이 혹시 더 재밌었던 게 있다면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는 개미와 배짱이였겠죠? 네, 저도 개미와 배짱이었어요. 개미와 배짱이 할 때 저희가 그 9월달에 한 달 쉬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월달에 개미와 배짱이를 녹음하긴 했어요. 저희가 9월 방송 때. 근데 9월달에 이제 방송 다른 분량들이 너무 먼저 선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10월에 방송이 된 건데 저희가 녹음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네, 작가님의 상상을 마음껏 발휘한 에피였죠. 네, 저희 진짜 깔깔 웃으면서 봤던 거라서 네, 웃기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가관이다. 네, 맞아요. 저 연기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게 녹음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에 비해 가장 녹음하기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무엇일까 싶은데요. 총총님 생각나는 거 있나요? 아, 오늘이요. 오늘 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귀엽고 깨발랄한 거 제발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어린이 목소리로 해달라 그러고 너무 싫어요. 네, 루나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걸로 하고, 저는 오히려 11월에 그 성냥팔이 소녀 할 때가 조금 힘들었던 게 너무 슬펐어요. 독백이 네. 굉장히 많았죠. 아, 맞아요. 뭐 대사양도 대사양인데 차라리 대사양이 많은 것 자체로 힘든 건 아니었는데 그냥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별 생각 안 들던데. 아, 그래요? 저는 너무 힘들었답니다. F인가 봐요. 저는 그거 편집할 때 바람 소리 넣는 것 때문에. 뭐 다른 의미로 좀 힘들긴 했네요. 그러면 연결해서 가장 이 중에서 편집하기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장화홍련전에서 네. 그게 있어요. 큰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 소리를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끌어보는데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무거운 칼이어야 되니까. 막 가위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 도저히 원하는 소리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막 녹음된 아무 소리나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스산하고 그런 느낌의 큰 칼이 그 나무장판에 이렇게 끌려서 가는 소리를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약간 나무 장판에 좀 무거운 철덩어리가 질질 끌어야 되는 그 소리는 또 다르죠. 인어공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 여닫는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아, 맞아요. 시대상이 문 여닫는 소리. 뭐 학교면 미닫이 문이 열리고 닫혀야 되고 막 철문을 여닫는 소리와 또 그냥 나무문 여닫는 소리와 그리고 뭐 굳이 따진다면 그 한옥에 있는 그 한지 문 그거 찾기가 정말 그거 소리랑 또 여기 보면 대체로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이제 마당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큰 문 소리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맞아요. 민속촌 한번 가서 수음 한번 싹 따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맞아. 장터에 웅성거리는 소리와 또 그 성냥팔이 소녀가 파는 그 길거리 홍대 같은 곳에 웅성거리는 소리는 또 달라서. 그리고 그게 있어요. 여름에 웅성거릴 때랑 겨울에 웅성거릴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긴 하죠. 맞아. 그것도 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이렇게 시즌5 멋있게 나왔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재미나 뭐 힘들었다 뭐 아니면은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정말 내 인상에 깊게 박힌 에피소드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개미와 배짱이인 것 같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진짜 탑 오브 탑이긴 한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녀는 지금 에피 내용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것들도 그렇고 개미와 배짱이는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 기억이 납니다. 개미와 배짱이는 진짜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서 되게 사실 매 회차를 이렇게 재밌게 만들면 청취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 햇님 달림전 할 때 그 달리기 시키고 그 취향 테스트와 뭐 이런 어쨌든 내 아빠는 내가 고른다라는 그런 아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엄마는 내가 고른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5월달 방송인데도 아직도 그게 기억이 자꾸 남아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작심탈반인데 막상 탈반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반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억지로. 네, 언젠가 저희 뭐 시즌 6이 어디선가 뭐 제가 안 할 수도 있지만 작심 탈반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또 탈반 시도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시즌 1에 했을 때는 정말 난 탈반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 같은 게 있어요. 한 10년 전이라 가지고 지금은 약간 그 분위기와 트렌드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 탈반할 거야 같은 그런 분위기는 좀 예전보단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요즘 탈반이라는 말을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그 트렌드에 맞춰서 작가님께서 좀 다르게 써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작심 탈반이 재밌는 게 되게 매 시즌마다 작가님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기도 해서. 아, 그래요? 네네. 전 계속 루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래서 그 작가님별로의 그 스타일의 작심 탈반을 보는 재미도 또 쏠쏠하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시즌 1부터는 이제 예전 방송들이 있으니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몇 개 에피소드죠? 2, 4, 6, 8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같이 마지막 작심탈반 시즌 5 어워즈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마지막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숑숑님의 소감이요. 분명히 처음에 왔을 때 아무것도 안 시킨다 그랬는데 매 회차를 지날 때마다 항상 주연을 맡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내가 연기학원을 한번 가야겠다. 그래도 1년 동안 되게 연기도 많이 넣으셨잖아요, 숑숑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확실한 거는 처음에 3월 달에 녹음할 때 숑숑님이 매우 당황하시면서 이거를 제가 한다고요? 하면서 되게 어색하게 녹음을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대본 써주신 루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편집에 고생해주신 그리고 녹음하느라 주연 맡아서 고생하신 네, 숑숑님도 한 번 더 고생 많으셨다는 그리고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작심탈반 시즌5까지 사랑 많이 보내주신 언니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내년에 또 다른 이야기 혹은 다음 시즌 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로 더 즐겁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다음 코너 무행무행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일터에서의 자리, 일자리는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지지대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퀴어 노동자는 나다운 모습을 지우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허락받습니다. 이러한 모멸로 시작되는 퀴어의 노동은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 퀴어 동네에 손을 내밀어주세요. 익명 보장, 노무사 항시 대기, 노동상담은 홈페이지 퀴어동.net 혹은 큐큐동네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반대?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무행.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마지막 12월 마지막 무행 돌아왔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게스트는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 줄여서 KSCRC 활동가 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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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렇게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 사무국장 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옆에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 대표를 맡고 있고요. 홀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사무국장님인데 사실 센터 저도 몇 번 이제 방문해보면은 분위기가 뭐 제가 말하는 것처럼 높은 분위기 뭐 이런 건 아니긴 하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러 저희 이렇게 무행에 나와주셨는데요. 일단 캔디님, 홀릭님 각자 활동명의 뜻이 뭔지 네, 제가 홀릭으로 지었던 것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네. 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닉네임을 지을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원래 홀릭 앞에 유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는 어떤 그녀겠죠? 네. 너에게 네. 홀릭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그때는 그 당시 짝사랑하던 사람의 홀릭됐다는 의미로 유를 넣었지만 하지만 네. 나쁜 남자가 있듯이 나쁜 여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를 떼버리고 이제 네. 너한테 홀릭하지 않겠다. 그치. 네, 그래서 홀릭으로 계속 불리고 있는데 처음 발을 들이시는 분에게 네.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건 활동명을 지을 때는 꼭 이름 같은 거나 네.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걸로 지으면 네. 바꾸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사연이 있었던 홀릭님의 활동명. 캔디님은 어떻게 또 캔디라는 이름 사실 그렇게 레어한 활동명을 어떻게 선점하셨는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 활동 때문에 캔디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네네. 저도 20대 때 저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 이름을 쓰는 것이 그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영어 이름 뭘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만화 중에 캔디라는 만화 고전 만화 네. 만화가 있는데 네. 그 만화를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별 고민 없이 캔디라고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또 그때 있던 외국 친구들이 캔디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스윗하다 이렇게 해주니까 또 신나가지고 난 캔디야. 난 캔디야 이렇게 해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캔디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아까 홀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지을 땐 신중해야 한다. 정말 이상하게 기억을 많이 해요. 맞아요. 국회 쪽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 어제 토론회 같은 거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뭔가 화가 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상대편이 답을 하시면서 네. 아니 아까 저 딸기 씨가 질문하신 것에 답을 하자면 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좋아하시는 사탕이 딸기 맛 사탕인가 봐요. 네. 이름은 신중하게 지어야 한다. 네. 홀링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아니요, 상상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되게 중요한 화를 네. 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딸기님 연상이 돼갖고 특히나 이 성소수자 단체들 계속 인터뷰하고 지금은 사실 실명 훨씬 많이 쓰시는데 네네. 인터뷰하면 뭐 이제 담당자 이름 막 이렇게 전화 와서 캔디란 이름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있다 캔디란 이름이 있다 이런 거 네. 가지고도 실랑이를 초반엔 정말 한 적이 있어. 이제는 활동명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사회에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분 활동하시던 초반에는 좀 더 그런 게 잘 없었을 때기도 해서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각자 이제 센터에서 얼마나 활동하셨는지 간단하게. 아무래도 이제 방송 녹음을 앞두고 있어갖고 네. 내가 몇 년부터 일했지 이렇게 세봤는데 2006년부터니까 2006년부터만 18년 정도 됐겠네요. 17년, 18년? 18년 네. 차. 네. 네. 그때부터 반상근, 아니, 몇 시간 정도 일하다가 반상근 하다가 이제 풀상근 하다가 대표까지. 네, 사무국장 하다가 네. 이렇게 차근차근 정말로 그 인턴 자리부터 왔다는 그런 느낌으로 차근차근 대표 자리까지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느낌으로 자수성가. 네. 옆에 캔디님은 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한 건 13년부터.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었고 네. 13년 이전에는 이제 다른 단체들에서 여러 군데 활동을 하다가 네. 센터에 13년부터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죠. 센터는 어떤 곳인지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의 센터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20년 차를 넘어가면서 생체 정체성이 뭔가를 요즘도 계속 이제 센터 활동가들이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새로운 의제 발굴하고 인큐베이팅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좀 돌아보면 지금에 있는 단체들 예를 들어서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이라던가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레주파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비욘드 무지개 재단이라던가 이런 네, 그렇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이런 단체들을 저희 센터에서 활동가들이 이 시기에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런 인큐베이팅 일을 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했는데 예전에 신촌공원에서는 네. 이 10대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들을 상담하러 나가서 그 매 주말에 10대들을 만나고 그래서 같이 상담하고 그래서 같이 멘토링하는 사업들도 해서 퀴어뱅이라는 사업들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출판, 전시, 음반 제작, 문화 활동 저희 또 센터 이름에 문화가 들어 있어서 문화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뭐 예를 들어 퀴어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그 역할을 띵동해서 해주시고 계시고 뭐 레주파나 뭐 조각부 이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도 여러 단체들이 또 생기기도 해서 되게 그 활동의 스타트들을 좀 많이 끊어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주시지 않았나. 뭐라고 할까요? 레주파의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이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가 한번 양성을 시작을 해서 이제 마포 FM이랑 같이 그때 운 좋게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맞아요.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KSCRC의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뭐 레주파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2005년부터 있었고요. 있기는 계셨고 2006년이라고 얘기했는데 2005년부터 있었고 그럼 그 현장에 계셨겠네요. 이걸 만들 때?
네, 그때 이제 좀 라디오 방송,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이 이렇게 사업 프로포절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냈는데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대본도 쓰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엔지니어링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때의 10대들, 20대 분들이 이 공동체 라디오라는 형식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의 이제 레주파가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 첫 방송 했을 때는 그냥 특집 방송처럼 이렇게 파일럿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역사로만 알고 있지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을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직접 만나 뵙고 듣는다니 너무 신기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친정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내 식구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식구는 식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오랫동안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센터가 좀 인큐베이팅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제 단체가 되는 곳에 사람들이나 활동가들이나 단체를 만나면 되게 반갑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가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럼 KSCRC는 저희의 시작도 있었듯이 KSCRC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2002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성소유자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 사이, 그다음에 지금 엘상담소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때는 끼리끼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 센터가 제일 나중에 세 단체 중에는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떤 이름을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보통 이름에 성소유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단체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성적 소수자,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의 성적 소수자를 넣자. 그리고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을 넣자. 그리고 센터는 큰 건물을 많이 상상하시는데 센터라는 광장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든지 이 광장을 지나가듯이 저희 센터를 만나서 함께하는 의미로 광장의 의미로 센터를 넣었다고 하고요. 한국 성적 소수자 그다음에 문화운동을 하고 싶어서 문화를 넣었는데 그렇게만 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화센터의 이미지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죠? 수영 뭐 뜨개질도 요새 막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인권은 넣어야겠다 그래갖고 이름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모든 욕망을 다 투사한 이름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여기 안 나오신 그 창립 멤버이신 한지훈 선생님이 이름에 많은 것들을 다 넣으셔갖고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센터가 2002년에 생겼는데 그 전에 이제 센터를 만든 사람들, 창립 멤버들은 이미 그 잡지를 90년대 후반부터 만들고 있었어요. 성소수자 잡지 버디라고 하는 잡지였고 그 잡지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잡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모여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됐고 더 다양한 그때 하지 않았던 저희가 아까 이제 틈새 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뭐 지금 있는 아이샵도 저희가 만드는데 같이 공헌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하는 뭐 연구 활동이나 교육 활동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까지 쌓아오신 것들도 정말 많다라는 거 저희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팜플렛을 센터에서 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활동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를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작은 책자로 이제 예쁜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책자는 그냥 이렇게 접는 카탈로그 같은 이렇게 한 장짜리였다면 지금 거의 저희가 이제 20주년이 넘어서 20년의 활동들을 다 볼 수 있게 처음부터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역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활동 모음부터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까지 좀 담은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가 뭐 PDF로 배포되진 않았는데 저희 뭐
오다 가다 뭐 퀴어 문화 축제 부스라던가 네. 많은 활동들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당연히 드리기도 할 거고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뭐 받을 수 있게 PDF로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가 작년에 2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때 했었던 뭐 특히나 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뭐 성소수자의 나이듦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주제들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캔디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성소수자 나이듦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 저희 단체 활동가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저희 스스로도 성소수자로서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주변에 사실 나이를 잘 먹어가고 있는 성소수자가 많지 않기도 하고 아예 나이 든 성소수자를 만나기 어렵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우리 자체도 어떻게 나이 들어야 되는 상상이 전혀 가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하고 23년에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나이 듦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3년 동안 뭐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더 나이 든 성소수자들을 인터뷰해서 그것들을 보여준다던가 뭐 유튜브로 라이브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이 든 성소수자들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성소수자로서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의 국면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지금 사업 중에 하나인 강좌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동성 커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뭐 그걸 책자로 만들기도 했었고 네네. 요즘 특히 20, 30대들을 중심으로는 결혼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퀴어한 웨딩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나 뭐 이런 실용 강좌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관심사에 맞춘 강좌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홍변님께서 해주셨던 그 강좌 같은 경우에 저도 들었었는데 그때 온라인으로 할 때 들어갔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네, 그때 몇 명 정도 들어왔었죠? 신청을 700명 넘게 했고 당일 참석하신 분이 한 450명? 저희도 그만큼 오실 줄은 몰랐는데 진짜 지금 우리 현재 삶에서 이게 너무나 필요한 주제라는 건 그때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죠. 그리고 450명이라는 거 저도 잘 모르겠는 게 그 정도 접속이 있긴 했는데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에는 듣고 뒤에는 못 듣는 분들 뭐 뒤에 와서 이제 듣는 분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조금 늦게 들어갔거든요. 일 끝나고 가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책자까지 나와서 너무 저도 좋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자료들 보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되게 그런 강좌들 이후에도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인 그리고 내년에도 많은 뭐 행사도 기획하실 거고 강연도 하실 거고 뭐 많이 활동을 하실 예정이지만 저희는 사실 무행모행에서 더 궁금한 거는 활동가 개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하. 네, 그래서 활동가 개개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전에 잠깐 쉬는 겸해서 캔디님의 뭐 신청곡이 있으시면 한번 듣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저 정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네네. WV와 이진아님이 최근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신곡을 내셨어요. 아, 네네. 토닥토닥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노래인데 너무 따뜻하고 위로를 주는 노래라서 여러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연말에 되게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게 WV가 김숙님이랑 송은이님 두 분이서 하시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진아님까지 같이 해서 불러주신 토닥토닥 크리스마스 듣고 돌아올게요. 네, 저희 캔디님의 신청곡 토닥토닥 크리스마스 듣고 왔고요. 저희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캔디님과 함께 그리고 옆에 계시는 홀릭님도 함께
활동가 개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아마 두 분이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지만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도 활동가로서 활동가 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뷰 당한 적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센터의 활동가가 되신 계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캔디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단체 활동가들이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했다. 그래서 오케이 했다. 네. 이게 가장 짧은 버전이고. 네, 아무래도 저희 이 활동가들 이 사이에서는 특히나 예전에는 더 활동가들이 없었으니까 길지 않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전에 활동했던 단체가 트랜스젠더 단체였는데 이 단체가 해소를 하게 됐어요. 해소를 하고 센터에서 그렇다면 트랜스젠더 단체를 새로 인큐베이팅한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저한테 그럼 그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센터에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때 나왔던 활동의 결과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가 해소됐지만 다시 센터와 결합해서 새로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을 하나 만들어내었다. 캔디님께서. 네, 그렇게 센터와 함께 하게 되셨었고 홀링님은 어떻게 활동을 센터에서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 센터 들어오기 직전까지 나는 레즈비언일까 아닐까, 난 동성애자일까 아닐까 이 고민을 너무 했었던 상황이라 그냥 그 당시에 포털 사이트에서 동성애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막 동성애 죄야 막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버디마을이라는 곳이 딱 하나가 나왔는데요. 버디마을은 뭐냐면 센터의 창립자 분이 운영하는 이제 커뮤니티 지금도 사실 살아 있습니다. 접속하시는 분이. 한채윤님이 그렇죠. 설립하셨던. 별로 없지만 그래서 버디마을이 갑자기 떠서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정체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좀 상담을 해야겠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갔죠. 오프라인으로? 네.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가서 저는 뭐 첫사랑 하고 있고 뭐 여자를 계속 좋아하는데 저는 이성애자일까 아닐까 막 고민을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보통의 이성애자들은 내가 이성애자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나 레즈비언이구나. 명쾌하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센터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센터에 자원활동을 하러 갔던 계기가 이사를 한다고 해서 이삿짐을 날라주러 갔던 게 처음으로 센터 사무실에 간 기억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자원활동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누가 꼬시진 않았지만 정신 차려보니 대표까지 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메가박스라는 영화관, 대형 영화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막 부치에게 립스틱 바르고 이 머리망 하고 그렇게 이제 직업을 갖고 있었을 때 활동이 더 재밌겠는걸? 여러분들 활동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이렇게 꿈을 갖지 않고 있더라도 정신 차려보면은 내가 활동가에서 어마어마한 위치인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니까요. 좀 높은 뭐랄까요 지위를 갖고 싶으신 분들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이 양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희 뭐 사실은 뭐 대표 사무국장 하지만 저희 딱 3명밖에 없어갖고 그러니까 지위가 필요하다는 거지 일이 진짜로 대표의 일만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역할이다. 센터에 지금 3분의 2나 나와주셨고요. 그렇죠. 엄청난 출석률. 창립자 제외하고 모두 나와주셨고 그 당시에 만약에 센터 말고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단체가 있었다면 비슷한 다른 단체가 있었다면 나는 정말로 센터에 했을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갔을 수도 있을까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단체 활동들에 관심을 이 단체 저 단체 구경을 하면서 한동안 잠깐은 축제에서 일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뭐 제안을 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축제는 정말 재밌는 곳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축제.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때 저로 다시 돌아가 본다고 해도 훨씬 더 저에게 좀 마음 편히 잘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센터로 다시 생각해도 센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이 맥락이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나 방향이나 뭐 그런 호흡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캔디님이랑 좀 더 잘 맞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이제 센터의 활동가들이 훨씬 인원 자체가 많았는데 매우 매력적인, 그러니까 연애의 감정이 아니고 사람들 자체가 매우 매력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들하고 정말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건 있어요. 사람이 좋으면은 좀 힘들어도 좀 더 남을 의향들이 조금씩 생기곤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끝내신 홀링님은 어떠셨을 것 같나요? 그 당시에 그 상담을 받았을 때 센터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저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채연님이 그때 처음에 상담해주면서 약간 홀리신 것 같아요. 홀링님을. 그래서 이제 떡잎을 알아보셨을 수도 있고, 이건 한채연님 한번 모시고 한번 입장 한번 들어보면 제가 왜 그날 같네요. 그 이삿짐을 날라주러 결심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에 와서 들긴 하는데. 네. 그 다음으로는 축제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축제도 같이 하고 있긴 한데 같이 둘 다 이제 대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축제는 이제 논외로 뭐 친정 같은 거는 센터인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나와 계시는 홀리님께서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으로도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대표님입니다. 네, 그래서 축제와 센터는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 물론 두 센터랑 축제가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서로 친하긴 하지만 엄연히 멤버들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정말로 달라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5월, 6월쯤에 서울 퀴어문화 축제에서도 한번 나와주셨던 것처럼 지금 센터는 또 다른 곳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개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만 꼽아보자면 조각보 인큐베이팅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했던 그렇죠. 제가 사업이요. 처음 했고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맡아서 했던 사업이고 3년 동안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단체가 만들어졌고 곧 있으면 10년 가까운 시간을 단체가 잘 활동해 나가고 있잖아요. 응원받은, 서로 응원하고 응원받은 기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만족감으로 남아서 다음 활동도 좀 신나게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처음에 얻었던 그 원동력과 힘으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홀링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퀴어뱅이라는 프로젝트를 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때 잠시 만난 인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몇 분들은 직장에 취업하셔도 센터를 잊지 않고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어떤 센터의 활동으로 만난 인연이지만 이게 같이 나이 들어가는 어떤 친구이기도 하고 지지자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인연들이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요즘에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는 10대들을 만났던 그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뭔가 가물가물했었던 기억을 이제 조금은 소강시킬 겸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두 분께 밸런스 게임 질문 3가지를 드릴 텐데요. 1번, 2번 대답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1번 또는 2번을 외쳐주시면 돼요. 아무리 고민돼도 하나만 고르시는 걸로.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또 활동가가 될 것이다. 1번 예, 2번 아니요. 하나, 둘, 셋. 1번. 두 분 다 그냥 활동가는 당연히 하겠다. 제가 어쨌든 활동가로 살다 보니까 활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그냥 여기다 덧붙이자면 석 달 후에 월급 걱정을 하지 않는 활동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활동가는 좋은데 뭔가 몇 가지 옵션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캔디님은 왜 예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도 센터 들어오기 이전에 사실은 뭐 대학원도 다녀보고 다른 직장들도 여러 가지 거쳐봤는데 이만한 직업이 없다. 내 적성이다.
아주 편하고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제 동생이 저한테 맨날 질문하거든요. 누나는 어떻게 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냐? 물론 활동가가 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활동가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욕망하는 일들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것과 는 좀 비교 불가능한 대체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바쁘고 힘들지 몰라도 그래도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들. 아까 홀링님께서도 그동안 이루고 싶었던 몇 가지 여러 가지 꿈들을 많이 여기서 이뤘다고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다음 중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만 골라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번 쏟아지는 외부 일정, 뭐 강연 초청 이런 것들 있겠죠. 2번 넘쳐나는 센터 자체 일정, 이제 내부에서 이제 기획 사업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벌려놓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1번, 2번 외쳐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2번. 홀링님은요? 고민이 많으시네요. 네. 하지만 골라야 된다면 지금 생각에는 어쨌든 강연 둘 다 힘들죠. 2번 고를게요. 차라리 센터 자체 일정이 그나마 조금 낫다. 네, 근데 왜 강연과 이렇게 좀 헷갈린 강연이랑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기 곤란해서 고민한 건 맞는데 네. 그 이유가 둘 다 매력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아, 둘 다 네. 힘들다 따라서 그냥 둘 다 너무 좋은데. 네. 왜 그러냐면 강연을 통해서 성소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너무나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제가 센터에서 또 맡고 있기도 한데 앞으로 오늘 아침에 또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센터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에 이제 저희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 대답은 어쩔 그쵸. 수 없이 2번이네요. 네, 2번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망은 1번도 있다는 거. 그쵸. 네, 저희는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캔디님께서는 당연하게 2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센터 입장으로 얘기를 하신 걸까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일정이 정말 좀 과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제가 센터 활동가들이 다른 단체 활동들도 많이 겸직을 하고 있고 응원을 받는 편인데 저는 이제 일가 아시아라고 하는 국제단체 활동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해외로 나가는 일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쏟아지는 외부 일정이 많다 보면 단체 내부의 일에 전혀 집중을 할 수 없게 돼서 그게 너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일단 일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근데 단체 일이 넘쳐나면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 내 단체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외부 일정 많은 것보다 그냥 센터 일정 많은 걸 잘 해내는 것이 마음이 좀 더 편하다. 네, 그런 거죠. 정말 두 분 다 단체에 대한 애정이 듬뿍 드러나는 답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이거는 정말로 그냥 궁금한 질문이에요. 우리 센터의 이름을 줄여야 하나 고민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인데요. 정말 길잖아요.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 인권 센터. 네, 그래서 이 모든 욕망이 점철된 이 이름을 줄여야 될까 고민한 적이 있는지 1번 예, 2번 아니요. 하나, 둘, 셋. 1번. 네. 어떻게 됐어요? 그 고민은? 저희는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단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단체 이름을 20년이 지나도록 외우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서 고민을 했고 작년에는 실제로 단체 이름을 바꾸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저희가 정혜원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저희 단체 이름을 바꾸는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혜원 분들이 저희 또 센터에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안 바꾼다. 저희 단체 이름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사실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 센터 이게 입에도 안 붙고 처음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안 외워지고 이래서 그 한국 KSCRC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KSCRC 5글자를 외우는 걸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도 KSCRC도 KCSRS인가 막 이런 것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KSCRC는 계속 반복하다가 외웠고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 센터라는 이 플레임이 제 입에 익어진 거는 레주파에서 계속해서 그 단어를 얘기하면서
익숙해진 거예요. 아예 입에 들어왔어요. 한국 성까지 하면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 센터가 나와요. 네, 약간 그렇게 된 건데 훌륭하십니다. 네, 뭐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내부에서 이 이름이 너무 좋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줄였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 이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같이 함께 외워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뭐 그리고 그냥 센터라고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성소수자 운동 안에서 센터 사실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센터는 다른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지금 센터 여기밖에 없지 않아요? 성소수자 있네요. 다른 데도. 네, 뭐 이제 이 근처 근방들의 네네. 뭐 인권 단체들 중에도 센터가 있지만 네네. 그냥 센터 하면은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 센터인 네. 것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센터의 대표가 되겠다. 네. 뭐 아니면 저희가 뭐 심각하게 후보가 있었어요. 이름 바꾸는 후보가. 어떤 후보가 있었나요? 그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나이듦 관련한 이제 프로젝트 이름으로 큐 라이프 센터. 네. 약간 그런 보험 플래너가 보험 생각나시나요? 플래너나 아니면 요양센터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큐라이프 센터로 아예 이름을 바꿔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의견을 물었는데 뭐 여러 의견으로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 센터가 좋다. 네. 저는 큐라이프 센터는 여기서 부설기관으로 하나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큐라이프 센터도 꼭 뭐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 센터가 너무 외우기 힘드시면 큐라이프 센터를 기억해 주시면 센터랑 연결되니까. 네네네. 뭐 일단 부설기관도 언젠간 생길 거라고. 부설기관격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네네. 곧 나온다고 하니까 큐라이프 센터로 기억을 하셔도 어차피 다 같은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 센터에서 나와주신 캔디님 그리고 홀링님께 저희 세 가지 밸런스 게임까지 맞춰봤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센터 그리고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캔디, 홀릭 두 분께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간단하게 좀 듣고 싶은데 뭐 KSCRC라는 이 단체에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대표님이신 홀릭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진짜로 집중해서 계속할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소수자가 같이 나이 들어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태가 뭐 요양병원을 설립이든 아니면 이건 그냥 꿈을 꾸는 거니까. 근데 퀴어 요양병원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 같이 모여서 뭘 같이 재미나게 늙어가는 뭔가를 만들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지금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요런 나의 노후와 여러분의 노후를 같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단체가 되는 게 큰 꿈을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꾸는 꿈이기도 해서 센터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큐라이프 센터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홀링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미래였으면 좋겠나요? 그냥 활동가 개인일 수도 있고 활동가를 떠나서 그냥 홀릭이라는 사람 개인. 그러니까 뭐 저도 활동이 이제 18년 뭐 그 정도 되어 가다 보니까 활동가 홀릭으로 많이 이제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 성소수자를 사는 거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재미있게 살자. 네, 그래서 재미있게 사는 삶을 가져가면서 재밌는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하면서 재밌는 할머니가 되어서 퀴어 요양병원에서 재밌는 할머니 이제 넘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를 거기서는 재밌는 할머니 활동가로 또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캔디님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옛날에는 이제 재밌는 할머니, 뭐 귀여운 할머니 이런 것들을 많이 꿈을 꿨었는데 지금은 좀 튼튼한 할머니이고 싶다. 네네. 튼튼하게 잘 있는 할머니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그게 있어요. 재밌게 살고 싶다 하다가 재밌는 게
있으려면 일단 튼튼해야지, 건강해야지 재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저도 요즘에 약간 건강이 이슈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건강 다들 모쪼록 두 분도 그렇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듣고 계신 언니분들도 건강하셔서 이런저런 즐거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은 어떤 부분 유전자 때문에 내가 컨트롤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튼튼하게 이 건강이 없더라도 튼튼으로 건강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것이 큰 목표. 되고 있어요. 그냥 속이 조금 유전적으로 안 좋을지라도 겉에 껍데기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로 센터 그럼 이후에 다른 소식을 알고 싶다면 어디를 찾아보면 제일 좋을까요? 센터가 여러 가지 SNS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센터 소식 알고 싶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 SNS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별그램, 사란책, 파랑새 이런 데들 다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KSCRC라고 검색하시면은 그냥 바로 나오기도 하고 좀 길지만 한 번 더 반복해보자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라고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궁금하시고 잘 검색이 안 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마디씩 듣고 저희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열심히 얘기해 주셨던 캔디님 먼저 한번 이어서 출연 소감 어떠신지 궁금한 게 캔디님은 사실 진짜 레주파에는 처음 나오시는 거고 듣기에 이런 방송 출연은 잦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 말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네, 잘하셨잖아요. 정말 떨리네요. 긴장이 많이 돼서. 떠신 거예요 오늘? 네, 사실 집에 가서 나중에 이거 창피해서 못 들어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센터 사무실에 한번 틀어주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홀링께서 틀어주실 것이고, 네, 홀링님은 어떠셨나요? 간만에 오셨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레주파에 오면 늘 따뜻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갖고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이런 방송에서 좀 도움되는 소스가 있기를 하는 이런 바람을 좀 말해봅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저희 KSCRC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홀링님께서 신청곡 있으시면은 한번 저희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 틀어드리면 될까요? 영화 괴물 OST가 나왔는데요. 그 괴물 OST 중에 한 곡일 것 같은데 그냥 류이치 사카모토님의 곡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괴물 OST 류이치 사카모토님께서 만들어주신 OST 아쿠아 듣고 저희는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2023년 레주파의 엘량장점 이렇게 마지막 방송이 끝이 나네요. 매년 12월 방송을 할 때면 싱숭생숭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올해도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해 방송을 마무리하는 게 아마 숑숑님은 또 처음이실 테니까 숑숑님의 소감도 빼지 말고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떠셨어요, 숑숑님은? 한 달에 한 번이라서 굉장히 잠깐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쌓고 나니까 좀 긴 시간들이었고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한 8번 이렇게 방송을 했잖아요. 10번째 방송이죠. 그렇죠. 10번째 방송이네. 굉장히 긴 여정을 지나왔다고 느낍니다. 1년밖에 안 됐지만. 네, 1년 동안 숑숑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엔지니어 맡아주시느라고 좀 많이 낡고 지치시는 것 같지만 네, 하지만 숑숑님 그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편집해주셨던 거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언제라도 이 낡고 지친 마음이 튼튼해진다면 네, 또 날아다니면서 또
방송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12월 마지막 방송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해도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왔는데 진짜 매년 적응이 잘 안 되기는 해요. 괜히 올해도 끝이구나 후련하면서도 또 끝이네 같은 이런 양가적인 마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라는 말을 제가 적고 읽으니까 괜히 또 아쉽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내년에도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레주파 기다려주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제일 슬퍼하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는 곧 다시 만나요. 1, 2월의 특집 방송은 참고로 다시 듣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본방송 그리고 여기 있는 재방송으로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방송 날짜 기준으로 2024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주 방송에서는 새로운 목소리들과 함께 짜잔 하고 돌아올 테니까 잊지 말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